아마존 사업을 세팅하기 시작한 지 거의 3개월이 되어간다. 별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미국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사업이 완전히 막히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사례로 공유해보고자 한다. 하루 일상 중 많은 시간을 잡아먹던 회사에 가지 않게 되니 자유시간이 좀 많다. 그래서 아마존 외에 뭘 더 해볼까를 고민하다가 9월부터 엣지 스토어를 오픈키로 했다. 아마존은 주로 규모 기반의 공산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라면 엣지는 수공예품이나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엣지가 상대적으로 한국에는 덜 알려져 있는데 이미 글로벌하게 1억 명의 회원을 확보한 플랫폼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좀 비싸더라도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아이템을 찾는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플랫폼이다. 사실 아마존 관련 마케팅을 고민하며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다 우연히 엣지 플랫폼을 알게 됐고 리스팅된 상품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마음먹으면 실행으로 옮기는 스타일이므로 바로 회원 가입을 했다. 어라, 이건 너무 쉽네. 아마존은 셀러 가입만도 적어도 2주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 전에 아마존 구조를 이해하려고 공부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엣지는 유튜브 몇 개 보고 가입하여 바로 당일 승인을 받았다. 아마존과 엣지의 여러 차이가 있겠으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마존은 반드시 법인 명의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엣지는 법인이건 개인이건 스토어 오픈이 가능하다. 또한 아마존은 판매 국가별로 스토어를 점진적 확장해야 하지만 엣지는 하나의 스토어를 열면 전 세계에 판매가 가능하다. 물론 개인 명의로 진행 시 나중 세금, 환율 등 여러가지 고민사항이 따르지만 일단 기능적으로 가능은 하다. 스토어를 오픈하고 아이템을 일주일간 탐색했다. 아마존에서 이미 공산품을 팔고 있으므로 엣지에서는 디자인 액자 상품을 팔기로 했다. 하지만 공대생인 내가 디자인 감각이 없는데 어쩌나? 디자인 재능은 없지만 사업 구조 그리는 건 다른 재능이니 한국의 유망한 디자인을 발굴해서 미국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한다는 계획을 짰다. 여러 실행 항목이 있겠으나 그중 중요한 걸 뽑으면 첫째,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디자인 작품을 찾는다. 둘째, 디자인을 디지털 파일로 변경하고 주문이 있으면 출력한다. 셋째, 출력된 디자인 상품을 액자에 넣어서 고객에게 배송한다. 전체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쪼개서 준비하다. 갑자기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공대생이지만 소시적에는 나도 서울시 미술대회 출신이다. 그럼 작품은 내가 만들지 뭐? 팔리는 건 둘째치고 첫 번째 이슈가 해결됐다. 작품을 출력하는 것은 디지털 출력 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과연 캘리포니아에서 출력해서 미국 전역으로 배송하느냐? 아니면 출력 파트너를 지역별도 정해서 배송료를 줄이느냐? 출력과 배송을 고민하니 가장 먼저 생각난 게 UPS와 페덱스였다. 지도를 검색해서 바로 다음날 집 근처 페덱스 센터부터 방문했다. 마침 이곳에는 내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가 있었다. 디지털 파일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결제하면 파일을 출력해주고 배송지를 알려주면 고객 주소까지 배송도 책임져준다. 그럼 내가 할 일은 판매만 열심히 하고 출력과 배송은 그냥 맡기면 되네. 더욱이 UPS는 전국을 커버하니 나는 집 근처의 매장과 소통만 하면 된다. 하지만 가격을 조사하니 답이 안 나오는 걸 금방 알았다. 18인치, 24인치 액자 기준 출력이 32불, 배송비가 롤 형태로 하면 최소 32불 추가. 만약 액자 형태로 배송하면 배송비만 100불이 쉽게 넘는다. UPS는 디자인 출력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은 아니지? 그래서 대안을 찾게 되었다. 더 조사해보니 마이컬즈 커스텀 프린팅이라는 업체가 있었다. 미술품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그림을 출력해서 액자로 만들어서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였다. 딱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이다. 당장 지도를 뒤져서 코스타 메이서의 매장을 찾았다.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든 액자가 다 있고 액자 가격도 30불 내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 더욱이 전국의 매장을 가지고 있으니 고객 배송지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에 발주를 내면 배송 물류비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단가가 문제다. 엣지셀러들의 판매를 분석해보니 액자 상품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판다. 디지털 파일 자체를 파는 경우, 이 경우는 그냥 파일을 전송해주면 된다. 액자 없이 롤 형태로 전달하는 경우, 아예 액자 형태로 완성품을 배송하는 경우, 디지털 파일은 대부분 10불 이하로 판가가 형성된다. 롤 형태의 경우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20불에서 40불 정도로 시장이 형성, 마지막 액자 형태의 경우 100불 이상으로 거래가 된다. 디지털 파일만 넘기는 건 판가가 너무 낮고 액자 형태로 전국 배송을 하자니 물류비가 너무 높아서
누가 그 비싼 걸 살까 싶었다. 나는 대단한 미술 작품을 파는 게 아니다. 디지털 파일 형태로 팔게 아니면 UPS-건 마이컬즈-건 시장 단가를 맞출 수 없다. 다른 셀러를 벤치마킹하다 우연히 젤라또라는 서비스를 알게 됐다. 프린트 온 디맨드. 이건 완전히 신세계였다. 젤라또라는 업체는 제품을 내가 원하는 액자건, 모자건, 티셔츠건 출력해서 고객의 집까지 건별로 배송해주는데 20개국이 넘는 곳에 서비스한다. 즉 미국 고객이 주문하면 미국에서 출력해서 운송사를 통해 배송, 한국 고객이 주문하면 한국에서 출력해서 현지 배송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요 국가의 출력과 운송 파트너를 이미 완성형으로 갖추고 있는 올인원 솔루션이다. 이미 고객층을 바탕으로 물량이 되니 출력비가 저렴하고 배송비 또한 물량을 바탕으로 상당히 경쟁력 있게 제공하고 있었다. 엣치 기존 셀러들의 원가, 구조가 이해되는 순간이다. 이런 디자인 사업은 프린트 온 디맨드 업체를 쓰는 거구나. 젤라또를 통해 세팅하면 시장 단가를 맞출 수 있었다. 시장을 더 조사해보니 프린트 온 디맨드는 프린트풀, 젤라또, 프린티파이의 3강 구도였다. 시장에 큰 영향력과 다양한 상품군을 갖는 건 프린트풀이었다. 젤라또는 상대적으로 신흥 업체에 해당하고 프린티파이는 다른 두 업체가 프린팅을 파트너에게 맡기는 반면 프린팅을 직영하는 구조여서 품질이 좀 더 보장되는 구조였다. 더욱이 상기 세계 업체는 엣치와 EDI로 연계되어 있어 엣치에서 오더를 받으면 자동으로 오더가 프린트 온 디맨드 업체에 전달되고 업체에서 프린팅 후 배송을 책임져주는 구조이니 나는 작품을 잘 선별하고 마케팅만 열심히 하면 된다. 처음 젤라또를 알게 됐으니 일단은 젤라또로 세팅을 했다. 몇 가지 디자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품을 몇 개 만들어 리스팅했다. 그리고 일단 테스트 삼아 내가 직접 주문을 해보기로 했다. 테스트 목적은 오더 접수부터 최종 배송까지의 전체 프로세스 이해 및 배송 시간 확인, 마지막으로 프린팅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4개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일단 주문하니 주문부터 최종 배송까지 5일밖에 안 걸렸다. 전체 운영 및 품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젤라또는 첫 오더에 대해 50% 할인을 해준다. 따라서 샘플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단가에 만들었다. 샘플을 받고 보니 욕심이 생겼다. 나는 다른 패턴의 상품을 몇 개 더 만들었다. 그런데 첫 오더는 50% 할인이므로 두 번째 오더는 할인 없는 전체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이메일 계정으로 젤라또 계정을 만들어서 신규 50% 할인을 한 번 더 받고 추가 샘플 주문을 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배송 날짜가 가까워와서 배송 조회를 받다. 내 오더가 자동 취소되어 있었다. 그래서 서비스 데스크에 문의하니 오더가 자동 취소되는 경우는 여러 케이스가 있으나 젤라또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문한 경우 첫 오더 50% 할인을 고의적으로 활용한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한다. 나는 급하게 읽지 않은 이전 메일을 확인했고 아니냐 다를까 두 번째 주문 일자에 바로 젤라또로부터 주문 취소 사유를 적은 메일을 받았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별도로 항의하라는 메일이 왔었다. 나는 최대한 정중하게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정가를 내고 두 번째 샘플 주문을 다시 했다. 1분도 안 돼서 주문이 취소됐다고 바로 피드백을 받았다. 서비스 센터에 확인하니 내 계좌가 정지 상태가 된 것이다. 몇 번 더 정가에 주문을 넣지만 시스템에서 내 주문을 계속 막았다. 몇 차례의 메일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는 복구할 수 없었다. 만약 내가 엣치와 젤라또를 활용해 상당 수준으로 사업을 만든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 아마존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아마존의 경우 내부 감사를 통해 수시로 문제 있는 계정을 임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폐쇄해버린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웹 업체를 써서 가공이 좋은 리뷰를 만드는 경우다. 만약 상당 기간 공을 들여 트래픽과 리뷰를 만든 상태에서 스토어가 정지된다면 복구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된다. 중국 내 아마존 탑셀러의 경우 매출이 조 단위로 발생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여러 편법이 난무하는 곳으로 돈만 좀 주면 리뷰 조작은 관행처럼 하는 곳이다. 내가 중국에 근무할 때 일인데 아마존에서 중국 셀러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이런 탑셀러들을 한꺼번에 정리하여 크게 기사화된 적이 있다. 이런 대형 셀러의 정리는 아마존 입장에서도 매출에 타격이겠으나 룰과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실 미국행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미국 비즈니스 전화번호를 미리 만들려고 했다.
텍스트나우라는 곳이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로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사용 시 별도 비용 없이 미국 내 고정 전화번호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근데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이 안 되고 어렵사리 링크를 찾아서 설치는 했는데 다음으로 진도가 안 나간다. 그래서 VPN을 통해 미국으로 IP를 변경해서 신규 번호를 따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며칠 후 부주의로 VPN을 안 켠 상태에서 텍스트나우를 접근하니 바로 접근이 차단되면서 해당 계정이 영구적으로 정지됐다고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 밑에는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항소할 기회를 줬고, 하지만 만약 별도 회신이 없다면 텍스트나우에서는 계정을 복귀해줄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알라는 것이다. 몇 차례 사정하는 메일을 보냈지만 한 번의 회신을 못 받았다. 나중에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니 서비스는 미국과 캐나다에 국한되고 IP 등을 조작하는 방식이 발각되면 계정이 바로 정지됨이 명시되어 있다. 금년 3월에 볼티모어에서는 교량의 선박이 충돌하여 교량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선박에서 긴급하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지정된 프로토콜에 의해 사건 발생과 거의 동시에 교량 출입이 통제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룰에 따른 신속한 업무 처리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미국은 복잡한 인종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원화된 사회이므로 사회 곳곳에 많은 부분이 시스템화하여 돌아간다. 즉 룰을 만들어 놓고 정해진 틀 내에 있다면 별도 터치하지 않지만 만약 룰을 벗어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 비싸기로 유명한 교통범칙금도 이에 해당한다. 만약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규정된 룰을 따라가야 한다. 더 빨리 가고자 상식을 넘어선 편법을 쓰면 큰 화가 된다. 오늘도 한 수 배우고 간다. 한 걸음씩 상식적으로 일해서 견고한 사업체계를 만들겠다.